네,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군무원 가장 마지막 커리큘럼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쌍둥이 모의고사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시험 마무리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선생님 제발 다른 과목도 이 방식으로 마무리 모의고사를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요청할 정도로 각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이 방식 익히 들었던 분들도 있고 이미 다른 시험 마무리 쌍둥이 모의고사로 접해 보신 분들도 있죠. 자, 이제 쌍모 각 시험 최적화, 이번에는 군무원 시험에 최적화 시켜서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가장 군무원 마무리에 적합하게 마무리하고 점수 최대한 끌어올려서 합격해 봅시다. 자, 이게 어떤 방식이길래 잘 아는 분들은 건너뛰어도 되겠지만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 이게 이름이 쌍둥이인 게 최근 5개년도 군무원 기출문제 랑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변형한 모의고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니까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해설이 위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군무원 기출문제 최근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또 비교해서 보면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싹 챙겨줍니다. 자, 군무원 같은 경우에 제가 5개년도를 고르는데 이게 20년도부터 군무원 문제가 정식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공개가 아니라 복원 문제라서 좀 문제의 상태가 복원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20년도부터 5개년도 이렇게 마무리 모의고사를 주고 있는데 이제 125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최근 군무원 기출문제 125문제와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25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기존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 출제되는 기출문제도 최근 문제들에서 나온 것들은 다 맞출 수 있게 쌍모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연습, 훈련이 되게끔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 바꿔서 혹은 같은 내용인데 좀 응용 문제로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똑같이 출제하는 것들도 많지만 살짝 이제 겉모습을 바꿨을 때 응용시켰을 때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습할 수 있게 제가 변형 모의고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 개정 법령이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 학계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어서 각종 다른 객관 시험에 이미 나오고 있는 근거가 있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들은 제가 또 변형 모의고사에 가미를 해주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각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실전 연습을, 자, 군무원 시험 보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전 연습을 군무원 시험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그 군무원 시험에 흡사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 출제 패턴, 난이도 등등 이런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만들게 되면 각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 예시를 좀 띄워 드릴 건데요. 자, 이제 20년도부터 시작하니까 1회부터 5회까지가 20년도 문제부터 24년도 작년 문제까지로 구성이 되겠죠. 5회치 첫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회치를 봐버리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좀 스포가 될 수 있죠. 아무튼 5회치 보시면 왼쪽은 24년도 군무원 9급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1번을 변형해서 오른쪽 1번을 변형해서 오른쪽 모의고사 1번, 또 기출문제 2번을 변형해서 오른쪽 모의고사 2번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왜 쌍둥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변형 모의고사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시간 제곱 푸는 훈련할 때는 오른쪽 문제만 푸시면 돼요. 오른쪽만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모든 문제집의 공통적인 해설, 암기용 해설이 다 있잖아요. 기출문제 쪽은 암기용 해설은 달려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있는 문제랑 겹치거나 혹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출제 포인트가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쪽은 자세한 이해용 해설까지는 안 넣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설이면 기출문제는 충분히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암기용 해설은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기출문제 1번이 공유제 물어봤는데 공유제에서 국방 치안 땡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건 교재를 복사해서 띄웠는데 두 문제 다 띄우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일 수 있어요. 혹시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무슨 출제 포인트인지 보일 겁니다. 자, 공유제에서 국방 치안 땡이죠. 왜냐하면 국방 치안은 공공재란 말이에요. 이건 뭐 정말 수도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국방 치안 공공재 다 이 정도 해설이면 여러분들 바로 이 문제는 어디가 틀렸다. 바로 이해가 되게끔 암기용에서는 달아져 있습니다. 이제 옳은 선지들이 하면 옳은 거니까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기출문제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죠. 물론 이제 옳은 선지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 혹은 이제 틀리게 바꿔낼 수 있는 부분 있긴 있지만 우리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같이 그 부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마무리 단계예요. 실력도 쌓았고 그래서 기출문제 쪽은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설이 달려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 모의고사 강의니까 모의고사 해설 위주로 진행되는데 제가 기출문제 쪽 보자라고 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실제 강의 화면은 아까 그 두 문제 다 띄우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띄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크게 띄어서 모의고사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왼쪽 기출문제 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교재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OT다 보니까 설명드릴 게 많긴 한데 제가 뭐 차분히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쌍모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식 출간은 안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쌍모는 다 정식 출간이 돼요. 그런데 군무원 쌍모만 정식 출간이 안 됩니다. 이게 군무원 문제 특성상 군무원은 쌍모도 교재만 보는 게 아니라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강의가 필수입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 필수다 무조건 들어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스스로 풀면서 제가 준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만으로 바로 해결이 된다. 혹은 뭐 다른 교재들, 제 모든 교재들은 포인트 번호가 맞춰져 있고 모의고사에는 해설 쪽에 포인트 몇 번에서 나온 문제다. 다 나와 있으니까 다른 주제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강의 안 들어도 되는데 뭐 필요한 경우만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군무원 쌍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식 출간을 안 하고 무조건 강의 자료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여러분들마다 다 그냥 딱 강의 없이 교재만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군무원 행정학 시험문제 특성상 강의를 함께 보는 게 결국은 훨씬 잘했다라고 느낄 거예요. 훨씬 잘했다. 제가 다른 쌍모와 달리 군무원 쌍모만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정말 많은 점수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꼭 강의 함께 활용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모의고사 쪽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살짝 정리를 해드렸지만 왼쪽 기출문제가 1번 문제 예를 들어 공유제다. 근데 공제가 땡으로 났단 말이에요. 이제 오른쪽 모의고사는 공제를 물어보면서 제가 공유제를 땡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다. 공서비스의 유형에서는 4가지 유형 전부 다 예시 구분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왼쪽은 공유제만 있으니까 3개가 더 남았잖아요. 3개 중에 일부라도 모의고사로 4개 다 잘 나오니까 같이 챙기세요. 이렇게 모의고사가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공서비스의 유형이라는 출제 포인트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기출문제에 모든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같이 보면은 좋은 것들을 제가 모의고사에 담아두면은 공공서비스 유형 안에서도 대부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같은 출제 포인트가 여러 문제에 또 나와요. 최근에 이제 2번, 3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2문제면 끝 이런 것들도 있고요. 딱 2번이 그런 케이스네요.
왼쪽 2번 기출문제는 기계적 구조 물어본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제가 오른쪽에 유기적 구조 물어보면서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구분하는 거 이건 뭐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다. 전부. 더 이상 뭐 찾아볼 게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다 끝나는 출제 포인트.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같이 출제될 수 있는 것을 한쪽은 A를 물어봤다 한쪽은 B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같이 또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왼쪽의 기출문제가 그냥 한 번 나오고 말 것. 최근 5개년도 안에 있긴 있지만 그게 당분간 또 나올 일은 거의 없는 아주 드문 출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뭐 열심히 또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모의고사 쪽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주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마지막 실전 동형 모의고사 성격이 쌍둥이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중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행정학은 어쩔 수 없이 처음 보는 거 나올 때가 있죠. 그동안 안 나왔던 거 생소한 게 나오기도 해요. 행정학 보면 무한정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제가 적중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모의고사에 넣어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출문제 매번 나왔던 거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이걸 제대로 다 맞추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넉넉하게 합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생소한 문제도 제가 찍어주는 것까지 맞춘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격차를 벌릴 수 있고 혹시 다른 과목에서 삐끗했다 하더라도 행정학으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수험생이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이 처음 보는 것도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 저도 처음 보는 것도 나오기도 해요.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혹시 내가 안 본 거 나와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단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주고 제가 근거가 있는 거 이 정도까지 대비하면 된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 맞추면은 넉넉하게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을 해요. 넉넉하게. 근데 불안한 마음에 혹시 안 본 거 놓치는 거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온갖 것들 다 찾아보고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혹시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혹시 떨어질 것 같아. 확실하게 떨어져야지. 이게 방금 말한 공부 방법이에요.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뭐 모든 강의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방향성부터 한번 제대로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OT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을 이제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앞부분 이제 1회차 시험 치고 문제 앞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에 있는 걸 바탕으로 실제 또 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회차는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남은 해설. 뭔가 이제 하나 빠뜨렸다 싶었는데 해설이 남았네요. 해설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험 치고 문제 풀면 해설 강의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설 가보시면. 자, 제 해설, 아시다시피 이제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 나눠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 모든 교재는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 나눠져 있잖아요. 아무리 제 강의가 처음이어도 그건 다 보신 적 있죠. 왜냐면 저만 쓰는 방법이니까. 이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 공부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식이 암기용 해설이죠. 그냥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그냥 숟가락을 퍼서 떠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까지 넣어서 다 이제 다 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암기용 해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정학 시험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공부 시간 대비 점수 향상폭이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게 암기용 해설이죠. 아무튼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띄우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암기용 해설 어디가 틀렸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자세한 이해용 해설도 있고 마찬가지로 암기용 해설 틀린 선지의 틀린 부분 어디가 틀렸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틀린 선지의 틀린 부분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에서 중요한 게 ABC, ABC, ABC 이렇게 다 문제마다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중요도가 ABC예요. 중요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A에서 본인이 틀리거나 혼동되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건 철저하게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B죠.
그리고 중요도 C는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해설에 있는 거 완벽하게 이해되고 소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론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틀리구나. 이렇게 말하면 옳은 거구나. 우리 틀린 선지는 암경 해설로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도 C는 너무 많이 시간 쓰면 안 됩니다. 중요도 A, B에서 본인이 틀리거나 혼동되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반복. A는 특히 더더더더 완벽하게 반복.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도 A 이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정작 합격에 필요한 건 완벽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도 A는 완벽하게 중요도 B도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A만큼 아니어도 나름 완벽하게. 그리고 중요도가 떨어질수록 덜 봐야 시험 합격에 필요한 게 더 완벽해집니다. 됐죠? 이렇게 꼭 중요도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이도는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난이도, 뭐 중요도가 중요한 거예요. 난이도 하나, 둘, 세 개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난이도는 한글로 난이도라고 써놨는데, 중요도는 한글로 안 넣었어요. 근데 A, B, C 당연히 이제 중요도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모든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포인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포인트 번호가 여기 포인트 75번,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이렇게 문제마다 적혀 있어요. 이제 41번, 포인트 30번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똑같죠.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전부 다 포인트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렸다. 혹은 이제 혼동돼서 이제 해설을 참고한다 했을 때, 자, 물론 강의도 듣겠지만 강의랑 해설만으로 이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이 쌍둥이 모의고사를 마무리할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은 분들, 또 앞에서 기출문제 쪽, 요 암기용 해설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면 마무리할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출에 강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 회도, 시험 전날까지도 기출에 강한 행정학,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벅차다 그러면 중요도 A라도,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중요도 A, B라도 이렇게 아시죠?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도 다 기출문제마다 중요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시험 전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일부 문제, 이 해설만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포인트 번호가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다 똑같으니까 필요한 교재를 찾아보시면 돼요. 교재 3개 다 보라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정리된 형태로 암기하면 맞추는 건데 내가 그게 좀 부족했구나. 그럼 내가 빠르게 표, 그림으로 정리된 걸로 암기를 해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암기, 요약서, 정리가 가는 행정학, 필기노트죠. 그냥 제가 요약서라고 할게요. 필기노트 요약서. 그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봤는데 분명히 기출문제 있었는데 내가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더라, 이게 출제 포인트랑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던지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기출문제집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용 자체가 처음 보는 것 같고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본서를 찾아봅니다.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중에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기출문제집 찾아보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기출문제가 제대로 회독이 안 돼 있고 기출문제가 완벽해야 돼요. 기출문제가 제대로,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기출문제 회독수가 부족해서 혼동되는 게 많고, 그러면 쌍모 활용하나 마나. 자, 아무튼 기출문제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출문제 찾아본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문제 찾아보라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본인이 혼동되거나 뭐 틀렸거나 그런 문제 중 해설만으로 안 끝나. 나는 좀 더 이제 보충이 필요해. 그럴 때 적합한 교재를 찾아보는데 뭐 정리해서 암기하면 된다. 요약서.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 기출문제집. 그리고 아예 내용 모르겠다. 기본서인데 3개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린 대로 필요한 것만 찾아보고, 그리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기출문제집. 싹 정리가 됐죠.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잘 맞추는 문제는 뭐 잘 맞췄다라는 걸 모의고사를 확인하는 거죠. 아는 것은 이제 안다는 것을 모의고사로 확인하는 거고, 모의고사의 기능이 본인이 혼동하거나 혹은 시간 제고 푸니까 실수가 나와서 틀리는 걸 골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틀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해설로 다 끝나게끔 암기용 이해용 해설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제 모두 찾아보라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 찾아서 끝까지 채우다 보면, 뭐 모든 수험생이 다 부족합니다. 거기서 다른 수험생보다 덜 부족해서 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수험생의 완벽주의는 그냥 장수생의 길, 불합격 앤드 장수생의 길,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뭐 수험가에서는 진리 아닙니까? 진리. 본인만 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꼭 제가 잡아준 방향성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쌍모를 통해서 역시 군무원도 그동안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을 쌓아왔다면, 이제 군무원 최근 기출문제, 5개년도 기출문제를 꼭 확인하면서 반복 출제되는 거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변형해서 연습까지 하면, 그것도 군무원 시험과 가장 똑같은 실전 동형 모의고사 쌍모로 연습까지 하면은 실전 연습도 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틀리는 게 나온다. 그럼 그걸 이제 채우면 다음 시험에서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게 되는 거죠. 절대 이제 완벽해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한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강의마다 꼭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마지막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를 풀었더니 쌍모, 김덕관 선생님 쌍모 최고래 라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점검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랬을 때 멘탈이 나가가지고 어떡하죠? 저 잘못 공부했나 봐요. 많이 틀리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모의고사로 실컷 깨져보고 틀려보고 그걸 반복해서 채우면 실제 시험장 가서 안 틀리는 거예요. 미리 틀려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멘탈 나갈 이유가 없다. 미리 틀려봐서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반복해서 채워야 되겠죠. 멘탈 나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건 정상적인 합격 과정이에요. 합격생 중에 99%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99%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 풀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지? 똑같은 고민했어요. 근데 합격하신 분들은 멘탈 나가고 공부 안 되고 해도 되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틀렸네? 채워야지. 반복해서 채우고, 시험장 가서 안 틀리고 합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틀릴수록, 부족한 게 많을수록 멘탈 나갈 시간이 없어요. 많이 부족하다며. 멘탈 흔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걸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게도 시간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자, 실력이 부족할수록 멘탈 나갈 시간 따위는 없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제가 모의고사 강의마다 마지막이고 또 시험이 다가오고 또 수험생이니까 뭐 저도 다 겪어봐서 그 마음을 알죠. 제가 여러분들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다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시험의 압박감, 조급함,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멘탈이 나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멘탈이 나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한번 그 이성을 잃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멘탈이 나가는 건데 더 확실하게 떨어진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잡아주는 거죠. 다시 일단 모의고사 틀려봤다고 해서 멘탈 나갈 이유가 없다. 모의고사는 일부러 깨져보려고 치는 거야. 깨져보려고. 틀려보려고. 보완해서 반복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안 틀리고 합격한다. 그리고 많이 틀릴수록 멘탈 나갈 시간 따위가 없다. 더 많이 반복을 해야죠. 어떻게 시간이 있을 수가 있지? 됐죠? 자, 이렇게 끝까지 파이팅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제가 모티에서 해드려야 될 것들을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문제를 실제로 같이 풀다 보면은 또 문제마다 또 조언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1회차
지금부터 이제 타이머가 뜰 겁니다.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넉넉히 한 20분, 25분 잡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연습을 위해 한 짧게 한 15분 타이머가 뜰 거예요. 뭐 우리 사지선다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25문제여도 15분이면 충분해요, 충분.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 실력에 따라서 행정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괜찮은데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실제 시험처럼 좀 실수도 유도하고, 그죠? 좀 압박감을 느껴야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나오고, 안 하던 실수도 미리 해봐야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하는구나 더 반복해 채워서 약간 반복하는 만큼 실제 시험장에서 더 빠르고 정확해지고 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를 경험해 보고 그 부분을 또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느껴보기 위해 압박감 15분 정도 타이머가 뜰 겁니다. 이걸 15분 동안 다 시험을 치시고, 자 이제 1회 강의니까 1회차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모의고사 문제 25문제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해설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회 다 시험 치고 오셨죠? 그리고 혹시 이제 OT 건너뛰신 분들은 그래도 제 강의가 워낙 스마트하고 뭐 교재도 마찬가지로 워낙 스마트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OT 설명을 뭐 길지 않으니까요. 좀 배속 돌려서 좀 빠르게 듣고 그리고 쌍모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OT에서 쌍모 자체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 쌍모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더 많은 점수를 쥐어짜내서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 그 구체적인 복습 방법까지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주니까요.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도 뭐 멘탈 관리야 강의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OT에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에 필요한 것들 싹 정리해 드리니까요. 꼭 OT 잘 듣고 시험 치고 이제 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군무원 쌍모 20년도부터 문제가 공개됐다라고 그랬죠. 20년도부터. 그래서 저는 보건 문제라 좀 보건이 당연히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20년도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긴 합니다. 이게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기존 군무원 문제 스타일이 유지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작년, 재작년이죠. 이때는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년 연속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스타일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또 무작정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 잡을지 막막하니까 제가 가이드라인 지금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도 뭐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연습은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바뀌긴 했지만 행정학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바뀌었어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계속 반복되고 이때 나왔던 거 올해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문제 기준으로 쌍모가 시작이 되고 이 OT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 기출문제나 변형 문제에서 1, 2, 3, 4, 5회 이렇게 쌍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이 2개년도 문제 특성에 맞춰서 대비하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 1, 2, 3회치의 내용들은 챙긴다. 그 다음에 1, 2, 3회는 이제 무슨 자신감으로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군무원 시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출제 5, 6급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의 신청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름 이제 군무원 출제 기간에서 이제는 오류 없다 자신감이 생겼는지 20년도에 처음 공개했는데 출제 5, 6급이 한 6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4문제는 공식적으로 출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공개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더 제대로 된 이의 신청을 받고 출제 오류도 인정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21년도에는 출제 오류급이 한 4개 있었었는데 한 2개만 인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2년도는 이제 좀 3년차가 되니까 뭐든 이제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바퀴가 돌면서 뭔가 실력이 완성되고 막 하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뭔가 한 3바퀴 돌아야 딱 실력이 안정적으로 완성되잖아요. 그것처럼 22년도 되니까 그래도 뭐 출제 오류라고 볼 만한 것들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이쪽이 훨씬 높았던 게 출제 5, 6급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 좀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거, 좀 다른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합의된 기준, 그러니까 정답이 명확한 것이 아닌 것들이 좀 더 있었어요. 좀 더. 그 문제들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그 외의 문제들, 그 외라는 것은 뭐 반절 정도는 아니고 반절이 훨씬 넘는 문제들은 겹칩니다. 이제 스타일이 확 바뀌었다라고 했지만 반절이 훨씬 안 되는 반의 반 정도 그게 바뀐 거예요. 반의 반 정도가. 어쨌든 그 반의 반도 뭐 사실은 그 점수로 따지면은 20 몇 점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반의 반 때문에 그보다 훨씬 3배나 큰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의 반은 제가 다 챙겨줄 거니까. 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출제 5, 6급 그리고 너무 이제 다른 객관 시험은 안 나오는 좀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문제는 갑자기 23년도, 24년도에 확 없어졌어요. 그냥 뭐 다른 시험 정도의 비중? 오히려 덜해요, 덜해. 그래서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이제 생소한 문제들이 섞여 출제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는 다른 객관 행정시험 문제랑 아주 똑같아졌고요. 그것도 난이도가 더 쉬워요. 가장 뭐 보편적인 시험인 공무원 행정 시험 문제랑 비교하면 거의 뭐 공무원 시험 문제화 됐어요. 완전히 거의 95% 똑같아졌어요. 95%.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쉽다. 그 말은 지금 최근 출제 경향을 따졌을 때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만 죽어라 회독을 돌리면 이거 그냥 거의 100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겠지만 거의 뭐 96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과거에 군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것 때문에 군무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에 강한 행정학 여기 있는 기출문제 탄탄히 다지고 쌍모로 마무리하면 이제 96점 이상 나오게끔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쉽다 보니까 좀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또 너무 많은 분들이 96, 100을 맞아버리면 이게 그 중에서 합격생, 불합격생을 갈라야 되는데 가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 예측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문제를 넣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검증된 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변별력이 있죠.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96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그랬지 실제 수험생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보다는 96 이상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만 내도 수험생들 실력이 쫙 갈립니다. 나름 변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주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왕이면 혹시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대비를 해두면 이렇게 쉽게 계속 나왔을 때 속된 말로 껌이잖아요. 껌. 살짝은 어렵게 대비해야 혹시 좀 더 어렵게 나왔을 때 대처도 되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리고 똑같이 나오면 껌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제가 막 완전히 우리 객관식 행정 많이 나온 출제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막 이상한 거 가지고 연습시키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매번 나오던 거 출제관에서 매우 높은 건데 살짝만 난이도를 올려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상한 것들은 제가 강의에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모는 강의가 필수예요.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까지도 헤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했지만 그건 이제 반의 반도 안 되고 대부분은 도움이 되니까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일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혼동에 빠질까봐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강의에서 처리를 해주면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빠삭하게 파악해서 점점 실력을 키워서 최근 문제 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도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챙기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 초고득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점을 이제 참고해서 군무원 쌍모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부터 거의 출제 5, 6급. 이건 이제 출제 5, 6가 인정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출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완전히 문제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기준. 근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는 당연히 그런 거 싹 없애고 최근에 군무원 시험 나오는 스타일대로 바꿔놨어요. 더 명확하게. 일단 명확한 모의고사 먼저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뭐 쉽게 맞췄죠?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왈도가 프랙틱스라는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고 실천한다. 프랙틱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회현상의 원인을 찾아 그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원인을 찾아 인과관계 증명은 과학성이죠. 그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거죠. 자, 사회 현상,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과학성이죠, 과학성. 근데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기술성이죠. 쉽게 말해 배고파요. 배고픈 원인을 찾는다. 과학성이죠. 근데 배고픈 원인 찾아서 못 오냐?
배고프면 밥을 줘야지. 그래, 배고프면 해결되지. 이게 기술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성, 기술성 명확하게 1번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떤 이론들은 과학성을 추구했고 어떤 이론들은 기술성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게 한 이론이 주로 어떤 부분을 추구했다 이런 거지. 주로. 당연히 모든 걸 고려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객관식해서 명확하게 출제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문제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단 2번 모의고사로 변형해 놓은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능률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을 찾는 과학성을 강조했고, 이제 과학성은 사회현상의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X를 했더니 Y가 나오더라. 이걸 이제 증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능률적인 집행이 가능할까? 능률적인 집행을 위한 또 원인을 찾아서 수단을 찾는 거죠.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말 그대로 능률성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학성을 강조했다. 강조. 그래서 윌슨 등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과학성 쪽을 강조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윌슨은 어떻게 하면 이 능률적인 집행을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 그 처방도 함께 제시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술성을 추구한 측면도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윌슨이 기술성을 강조했다 땡이죠. 기술성을 강조했다는 땡이에요. 땡. 과학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기술성을 함께 추구한 측면도 있는 거죠. 도. 요게 이제 가장 정확한 거고요. 제가 행정학 가르쳐 드릴 때 제 의견은 아예 없는 거 아시죠? 다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 그동안 행정학 시험 문제의 바탕을 두고 그냥 교과서랑 시험 문제 있는 그대로만 가르쳐 드려요. 제가 싹 다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 기출문제 보시면, 자, 왼쪽 기출문제는 이럴 때만 보시면 돼요. 제가 보자라고 할 때 2번, 왼쪽에 2번.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또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는 데 초점. 이게 과학성이죠. 초점은 과학성이에요. 앞부분은 관리 기술, 행정의 원리 이런 것들 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발견하는 거죠. 과학성. 초점을 두고. 그럼 이제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했다.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이 제대로 서술이 안 된 거예요. 부정확하게 서술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왼쪽에 그 교재에도 길게 적어놨죠. 자, 교재에 적어놓은 것은 제 강의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걸 핵심만 적어놨어요. 강의를 들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읽힐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2번끼리 이렇게 오른쪽 2번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모는 대부분 이제 1번끼리, 2번끼리, 3번끼리, 4번끼리 뭐 비슷한 출제 포인트를 변형해서 연습할 수 있게 맞춰져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걸 연습해야 될 경우에는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웬만하면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제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성보다는 과학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는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자, 이게 잘 읽어야 돼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성보다는 과학적인 증명에 역점 두는 과학성을 강조했다. 이제 다른 이론들도 정리해 보면 행태주의는 과학성 무지막지하게 강조하죠. 후기 행태주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성 강조하죠. 사실 이제 과학성, 기술성 문제는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행태주의, 과학성, 후기 행태주의, 기술성. 다른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이걸 제대로 챙겨두시고. 4번. 현실 문제 해결은 문제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앞에 원인 분석 과학성이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 기술성이죠.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둘 다 필요해요. 행정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건 특정 이론의 입장이 아니죠. 우리 행정학 다양한 이론도 있잖아요. 근데 특정 이론별 OX 판단하고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뭐 특정 이론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4번은 당연히 맞는 것. 이렇게 1번부터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건 이제 복수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잘못 낸 거 이제 제대로 다져봤고, 자, 이런 게 최근 시험에는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내용은 중요하니까 모의고사로 내용 챙기시고, 자, 1번은 기술성과 과학성의 의미 챙기는 거고요. 근데 3번 중에 나오죠. 3번.
어떤 이론이 과학성, 어떤 이론이 기술성, 그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됐고. 2번. 자, 디목하면 사회적 능률성이죠. 디목은 사회적 능률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일단 왼쪽에 1번을 먼저 봅시다. 왼쪽에 1번. 기출문제 1번. 사회적 형평성 보장. 사회적 능률성과 사회적 형평성은 전혀 다른 의미죠. 자, 이걸 이제 사회적 가지고 혼동하라고 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4번을 먼저 보시면 4번. 왼쪽에 4번.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구한다. 능률성이죠. 이걸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찍었는데,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고. 자, 가보시면. 자, 일단 능률성이라고 하면은 최소 투입으로 최대 산출을 높인다. 투입 대비 산출이 능률성, 효율성이죠. 투입 대비 산출, 능률성,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 능률성, 효율성. 그런데 그 중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하면은 금전적 가치, 측정 가능한 것만 고려하는데,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하면은 투입과 산출에서 바람직한 가치, 인간적인, 사회적인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4번을 먼저 보시면 투입 대비 산출은 기계적 능률성이든 사회적 능률성이든 똑같은 겁니다. 뭐 사회적 능률성이 된다고 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경제적 가치에 초점 이러면 기계적 능률성, 그 외에 다양한 인간적, 사회적, 바람직한 가치에 초점 혹은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다.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당시 수험생들이 잘못 판단해서 틀리는 케이스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적절한 걸 바꿔놨는데 일단 틀린 거 하나 찾았고 순간적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라고 생각하고 이 4번이라고 눌러버렸네요. 자, 아무튼 이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일단 틀린 거 하나 찾았고, 그래서 1번 바로 보면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거예요. 행정이 구현해야 되는 바람직한 가치를 포함해야 사회적 능률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김에 또 추가적인 출제 포인트. 자, 3번. 금전적 가치를 중심으로. 금전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죠. 역시 3번, 4번은 같은 의미로 땡. 기계적 능률성. 3, 4번은 다 기계적 능률성. 자, 그리고 D목이 통치 기능론으로, 이거 이제 잘 나오니까 따로 잘 챙겨야죠. D목이 통치 기능론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D목의 사회적 능률성. 자, 1960년대 신행정학 도 기계적 능률이냐, 사회적 능률이냐. 사회적 능률성 쪽을 추구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 사회적 능률성 둘 중에서만 보면은, 자, 신행정학 하면 당연히 사회적 형평성이 최고죠. 신행정학 하면 사회적 형평성, 비형 참고행. 근데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 말고 기계적, 사회적 능률성 둘 중에서는 신행정학도 사회적 능률성 쪽인데 처음 제시한 건 아니다. 처음 제시한 건 아니다. 처음 제시한 건 D목의 통치 기능론. 이렇게 원래 문제랑 또 다른 객관 시험 다 통틀어서 잘 나오는 것들을 이제 모의고사에 넣어줬으니까 함께 챙기면은 뭐 D목의 사회적 능률성 관련해서 챙겨야 될 것들은 싹 다 챙기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쌍모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는 강의가 안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점점점 속도를 올리긴 하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1회치는 OT도 있고 그래서 1회치 2강으로 나눠서 할 건데 1회치 2강이 가장 강의 길이가 길고 2, 3, 4, 5회는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뭐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강의가 이렇게 계속 길면 언제 끝나지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1회치만 길다. 1회 때 이런 것들 다 싹 활용 방법부터 모든 것들 다 챙겨봅시다. 자, 이제 3번. 3번의 원래 문제는 이건 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3번에 찢어버리면 돼요. 그냥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걸 불안한 마음에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챙기려다 어떻게 된다? 우리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챙기다가 정작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시험 합격에 더 중요한 거, 이걸 반복하지 못해서 여기서 더 많이 틀려요. 마구마구 범위 넓히면 거기서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 맞고 3문제를 더 틀려요. 그리고 뭐 자기가 찾아본 건 나오지도 않아요.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찢어버려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바꿔준다라고 그랬죠.
자, 과학이론의 주된 연구의 초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지금 이제 5개년도, 군무원 5개년도 문제를 보고 있는데, 과거 군무원 문제에서 나온 것들을 이럴 때 좀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군무원 문제에서 또 나름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최근 2년이 난이도라든가 그런 게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출제 포인트는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출제 포인트의 군무원 스타일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스타일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반영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새로운 개정법령 예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군무원이 또 나름 좋아하는 스타일, 과학이론의 주된 연구의 초점, 자, 행태로 나면 당연히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두죠.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둘 다 제도에 초점을 둬요. 그 다음에 4번, 체제로는 환경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환경 속의 유기체로서 행적, 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적, 그러면 뭐 생태론이나 체제론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구제도주의랑 신제도주의를 구분하는 거죠. 이게 또 엄청나게 잘 나오죠. 이건 모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군무원도 마찬가지고. 구랑 신 비교를 해보면 제도와 다른 요인 간의 관계에 중시하는 게 신제도주의. 구제도주의는 다른 요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죠. 제도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근데 다른 요인 간의 관계. 제도가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해요. 서로 상호 관계가 중요해지는 게 신제도주의고, 그러면 3번에 제도는 다른 요인을 결정하는 독립변수이기만 한 게 아니죠.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독립변수, 원인, 종속변수, 결과 서로 이렇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제도가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이기도 하고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 3번 다 신제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부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을. 자, 일단 특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지방자치법에 특례가 있다 없다로 좀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하죠. 요령. 일단은 왼쪽 기출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왼쪽 기출문제. 왼쪽에 1번 자치구 특례가 있었나? 2번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3번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4번 특별자치도. 여기서 일단 2번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죠. 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도 밑에 시구는 죄송합니다. 이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시도와 다르게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3번 도 밑에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를 들 수 있죠. 4번 특별자치도 도랑 구분되는 특별자치도, 뭐 제주 특별자치도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랑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를 못 둔다든가, 그죠? 그래서 1, 3, 4번에 대해서는 뭐라도 배웠는데 2번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2번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걸 규정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 전에 뭐 다른 시험 포함해서 나온 적이 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특례를 싹 다 외우겠는데 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갑자기 출제된 거니까 대처를 하면 되는 거야. 대처.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 대처를 해봅시다. 2번 특별시, 서울특별시 우리나라 수도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수도니까 많은 특례가 있겠죠. 수도니까 수도 없이 많은 특례. 뭔가 이제 말장난 같아져가지고 이제 좀 헷갈릴까봐. 아무튼 수도니까 많은 특례가 있겠죠. 많은 특례. 3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이 돼요. 이름부터 특례시예요. 특례시. 4번 특별자치시. 역시 특별자치 도처럼 기초자치단체를 못 둔다든가 이렇게 뭔가 배운 것들 있죠. 근데 광역시 밑에 뭐 배운 적이 뭐가 있나? 광역시 밑에 다른 데랑 다른 거 뭐 있나? 딱히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랑 군을 둘 수 있다. 끝. 그냥 기본적인 체계예요. 군을 두는 게 특례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도 밑에 시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자치구, 광역시 밑에는 또 군, 이런 것들 뭐 특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본 체계예요. 기본 체계.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던 것들 있잖아요. 기본 체계예요. 근데 그에 비해 2, 3, 4번은 따로 정리해준 특례들이 있죠. 그게 특례인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따로 제가 강조해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 1번 없죠.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나올 일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 또 나온다 하더라도 양쪽을 합치면 특례가 전부 다 끝났어요. 자, 왼쪽에 2번 지우고 오른쪽에 1번을 지우면은 지방자치법에 특례가 있다라고 규정된 전부가 되겠습니다. 전부. 이 이상 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1번 땡, 양쪽에 그 틀린 선지들 제거하고 6개, 6개 끝. 그리고 뭐 억지로 따로 외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6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규정들 계속 배워왔다. 보는 게 그것만 반복을 해보는 거죠. 다시 왼쪽 1번 자치구는 시군과 다르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왼쪽에 3번 도사나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쪽에 4번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죠. 자, 물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 중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됐죠? 자, 이 부분은 뒤에 어차피 문제가 또 나와요. 이건 제가 그 개정범위 예상 문제로 찍어줬는데 최신 문제 바로 나와가지고 뒤에 또 나와요. 어차피. 아무튼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시군 그대로 유지. 근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못 두죠. 이런 어쨌든 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고 기초자치단체 못 두죠. 그리고 다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그러니까 도사나 시 중에 인구 50만도 넘고 인구 100만도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이 됩니다. 뭐 수원 특례시 이런 것처럼. 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라서 가장 특례가 많다. 뭐 내용은 외울 전혀 없겠고요. 이제 광역시만 지방자치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자치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끝. 뜻입니다. 5번. 자,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행정학 뭐 잘 나오죠. 일단 왼쪽 기출문제 이건 안 봐도 돼요. 제가 설명드린 것만 잘 들으면 됩니다.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가치. 자, 신행정학. 196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후기 행태론의 한 분파로 신행정학이 등장하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치판단 무지막지하게 강조했던 게 신행정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 항상 떠올려 보시고 원래 문제 중에서 제가 다 보진 않고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데 안 보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별거 없어요. 어쨌든 원래 문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행정학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로 1번 행정학에서 본격적으로 가치에 관한 연구를 강조했다. 이거 뭐 그냥 기출문제를 설문일에 그냥 담아버렸죠. 뭐 어차피 모의고사에 반영돼 있으니까 제가 기출문제 볼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반영했다. 2번 그 이유가 빈곤, 인종 갈등, 반전 시기 등 1960년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 판단을 해야죠. 신행정학, 후기 행태론 관점. 그리고 3번 행정가치로 신행정학 하면은 비형 참고행, 사회적 형평성을 무지막지하게 강조했죠. 자, 신행정학이 가장 강조한 가치 하나 고르시오.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학이 사회적 능률성, 앞에 문제 있는 사회적 능률성을 가장 강조했다. 땡이에요, 땡. 근데 신행정학이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 중에서 둘 중에서는 사회적 능률성 쪽과 관련이 높다는 옳은 건데 신행정학 강조하는 가치 딱 하나 골랐을 때 사회적 능률성은 땡,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다시 사회적 능률성과 사회적 형평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능률성과 형평성이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건 제가 두 문제까지 따질 정도로 비형 참고행 신행정학 시그니처. 4번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공무원에 도입하였다. 이건 신공공관리론. 4번이 땡이 되겠네요. 뭐 이런 패턴이 더 중요하죠. 자, 신행정학 문제가 나왔을 때 패턴 행태론 땡이 나오죠. 신행정학은 후기 행태론이니까 행태론 땡땡땡땡 나오고, 그리고 신행정학 한참 뒤에 나오는 신공공관리론 땡도 출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꽤 질문을 해요. 신행정학은 행정국가식이죠. 큰 정부식이. 그리고 신행정국가. 그 다음인데 이름 때문에 신행정국가가 신행정 아닌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 행정국가
시기에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게 신행정화, 큰 정부를 바탕으로 하죠. 신행정국가는 정부 실패를 거치면서 행정국가를 개혁하는 거죠.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는 작은 정부, 신행정국가, 작은 정부, 신행정국가. 이때 핵심이 됐던 게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신공관리론 아닙니까? 그래서 신행정학에서 신공공관리론 내용, 뭐 작은 정부 관련된 거, 민간 경영기법, 시장의 원리 나오면 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긴 하죠. 신행정학에서도 고객지향성을 강조합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도 고객지향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객지향성은 둘 다 맞는데 이것 빼고는 다 틀려요. 다. 자, 고객지향성 빼고는 다 틀려요. 쉽죠? 자, 뭐 하나 겹치는 게 있어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번 본 거니까 이제 고객지향성 빼고는 다 틀리다. 간단하죠? 그리고 고객지향성 그 글자는 똑같지만 내용은 또 달라요. 배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행정이 말하는 고객지향성은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거예요. 민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신행정의 고객지향성. 그리고 신공관련의 고객지향성은 공공서비스 대상인 국민들을 마치 민간기업이 고객으로,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수요자들을 고객으로 보는 것처럼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를 고객으로 보자.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고객으로 보는 것처럼 정부도 수요자들을 고객으로 보자. 이런 관점이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뭐 글자는 똑같으니까 고객지향성은 둘 다 맞기는 맞다. 자, 됐고요. 그다음 이제 6번 가봅시다. 6번 정책 결정 모형. 뭐 무지막지하게 출제가 되죠. 정책 결정 모형.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합리 모형,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을 가정하고요. 만족 모형, 사이먼의 만족 모형이죠.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행정인을 가정한다. 2번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건 합리 모형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뭐 불확실성 따위는 없어요.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걸 예측해서 모든 대안을 비교하고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게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만족 모형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의사결정자 본인이 주관적인 만족 기준을 설정하고 일부 대안만 탐색하고 그걸 넘으면 선택하게 됩니다. 3번 합리적 분석 결정뿐만 아니라 직관, 영감 등 초함적인 요소 함께 고려하는 건 최적 모형. 자, 최적 모형의 시그니처 초함적인 요소죠. 직감, 영감, 판단, 창의성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원래 문제 패턴도 잘 나옵니다. 왼쪽 3번 가보시면 왼쪽 3번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 결정,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은. 자, 행정인은 만족 모형 쪽이었죠. 근데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 이건 최적 모형이잖아요. 만족 모형하고 최적 모형은 또 다른 모형이죠. 이렇게 정책 결정 모형은 각 모형의 시그니처들 바꾸면 땡 나오죠. 다시 화면 보시면 직감, 영감, 판단, 창의 등 초함정 요소는 최적 모형의 시그니처. 4번 의사결정을 합리 모형에 근거한 근본적인 결정과 점중 모형에 근거한 세부적인 결정으로 구분하는 모형은 혼합 모형. 자, 혼합 모형의 시그니처는 근본적인 결정, 세부적인 결정 구분. 됐고요. 이런 건 뭐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맨날 똑같이 나오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보시면, 자, 1회차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진도상 9번까지는 끝내놓을게요. 9번.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9번까지 하면 것도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7번은, 일단 왼쪽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경쟁의 심화. 이건 문제점이 아니죠. 민영화 시켰을 때 경쟁이 심할수록 민영화의 장점이 발휘되는 거예요. 민영화는 민간 기업들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서로 경쟁시키는 거죠. 너네 공공서비스 공급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좋은 서비스, 더 효율적이고 대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게 민영화의 원리잖아요. 경쟁이 심할수록 민간 기업은 그 사이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겠죠. 그래서 왼쪽에 3번 경쟁의 심화는 문제점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모의고사로는 다른 걸 또 연습을 해볼 건데, 문제점 했을 때 민영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은 장점의 장점. 자, 여기서 정부 규모 축소는 좀 불필요한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을 축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영화의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심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이 심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 효율성, 대응성이 발휘가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 규모를 축소시키는 또 다른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 싹 챙겨볼 건데, 사회적 형평성,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 민간기업은 돈 벌어야 돼요. 약자 배려 없어요. 저하.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는 거죠. 치중. 너무 치중해서 돈 버는 거면 치중한다. 민간기업이니까. 그리고 국민에 대한 뭐 민주적 책임성 혹은 공적인 책임성을 안 집니다. 본인 돈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벌 수 있는 거에만 치중을 하고요. 국민들을 위한 뭐 돈이 안 되더라도 공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러분들 안 보셔야 되는데, 뭐 공공성이 침해된다. 같은 맥락이죠. 공공성, 사회적 형평성, 민주적 책임성 다 공적인 부분이에요. 공적인 가치들이 저하된다. 그리고 뭐 왼쪽 기출문제에도 책임성 확보, 곤란성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기출문제 이건 봐야 되겠네. 이건 왼쪽에 2번만 보시면 2번 서비스 품질의 저하. 서비스 품질의 저하. 자, 요건 이제 실제 시험은 헷갈릴 수 있죠. 민영화를 했을 때 경쟁이 심하면, 또 민영화 원리가 잘 돌아가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경쟁이 약하면, 민영 원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죠. 민간기업은 자기 돈 버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까, 여기에 치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다 경쟁이 강하면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경쟁이 약하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2번은 문제점이 될 수는 있죠. 근데 3번은 문제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 기출문제에서는 2번 아리송함을 건너뛰었다가 3번이 더 확실하니까 골라줘야 되는 문제.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건데, 우리 1, 2, 3회차에 이런 걸 연습하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군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일단 넘겨두고 비교해서 더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이건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니까 1회차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또 넘어가서 나중에 또 해봅시다. 이제 8번 조세지출 및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액공제, 투자금 공제, 기부금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포기한 세금,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인데 덜 받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하죠. 2번 조세지출은 보조금과 유사한 효과를 창출합니다. 근데 보조금은 정부의 돈을 직접 주는 것이고, 직접 지출. 조세지출은 정부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세금 덜 내도 돼. 좀 간접적인 형태의 지출이죠. 그래서 조세지출은 직접 지출 땡 출제가 되죠. 간접 지출입니다. 자, 직접 지출은 보조금. 근데 효과는 비슷한 거예요. 효과. 자, 효과는 비슷한데 직접 지출, 간접 지출은 다르다. 2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 별개의 개념이긴 한데, 조세지출을 통제하는 게 조세지출 예산제도죠. 3번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입법부의 심의를 강화한다. 조세지출은 법률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입법부가 조세지출 내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조세지출 예산제도. 4번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참고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 2번만 참고를 해보시면, 이러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도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조세지출 예산,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있다. 왼쪽 기출문제 2번은 지방재정에는 지방세 지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세지출 제도도 다 도입되어 있고, 조세지출 예산 제도도 둘 다 도입되어 있어요. 싹 정리가 됐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좀 끊었다 갈 건데, 여기서 이제 왼쪽 원래 문제가, 엣지원이의 조직 목표 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시험 통틀어서 이 문제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다 대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 대비하다가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풀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 그것만 좀 집중해서 하나만 더 배워봅시다. 자, 엣지온의 조직 형태 강공규. 이건 우리가 배우죠. 강공규. 강공규 어떻게 배웁니까? 강공규. 권한 행사가 강제적이다. 수용 태도가 어쩔 수 없이 수용 굴종적이다. 자, 권한 행사가 공리적이다. 이해타산적인 거죠. 돈 줄게. 수용 태도는 계산적이다. 계산기 두들겨서 수용할지 말지. 권한 행사가 규범적이다. 바람직한 거, 당연한 거 따르셔야 됩니다. 수용 태도, 그게 당연한 거군요. 도덕적이다. 이렇게 강공규. 엣지온이 하면은
권한행사 방법과 수용태도란 말이에요. 요건 우리가 배우죠. 기출문제 집에도 있고. 이걸 이제 연결을 해보세요. 강제적 조직에서 문화가 상당히 강압적인 문화 아닐까요? 강압적 문화. 그다음에 공리적 조직에서는 뭐 돈과 관련된 문화겠죠. 좀 이해타산적이다. 이해타산적 문화. 표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해타산적 혹은 뭐 타산적 문화. 그다음에 규범적, 도덕적 복종. 바람직한 겁니다. 규범적인 겁니다. 문화도 뭐 규범적인 수준이겠죠. 뭐 표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규범적이다, 도덕적이다, 바람직하다, 뭐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규범적 문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왼쪽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1번 질서. 좀 강압이 필요하죠. 3번 경제적 이해타산적인 거네. 2번 문화적, 규범적이다, 바람직하다, 문화적인 측면이죠. 그에 비해 4번 사회적. 자, 이제 4번끼리는 사회적을 넣어놨죠. 에쪼니가 주장한 조직구조 유형에 사회적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 4번 사회적 목표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 워딩이 똑같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측면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가장 안 어울리는 걸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어울리는 게 사회적인 거죠. 애초에 에쪼니는 뭐 사회적과 관련된 조직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 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원래 나오던 거,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그걸 바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또 나올 일도 없겠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있는 이 에쪼니의 강공규, 이건 이제 또 나올 수 있죠. 물론 이제 뒤에 9번의 해설을 가보시면 자, 그나마 그래도 연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나마 또 나올 수 있는 걸로 바꿔놨지만, 근데 9번은 해설 가보시면 61페이지 중요도 C로 되어 있죠. 중요도 C입니다. 중요도 C.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 중요도 A, B에서 혼동된 있으면 철저히 반복해 채운다. 근데 이제 에쪼니 조직구조 유형은 뭐 배우긴 배우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도 C니까 이렇게 강공규 두 문제 따서 뭐 권한행사랑 수용태도다. 강제적, 규범적, 공리적 권한행사 방법, 수용태도 자동, 문화 자동이죠.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딱 설명드린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일단 1강 1회 여기까지 끊어가고요. 이제 1강, OT랑 1강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 군무원 쌍모를 어떻게 강의 교재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감을 잡았죠.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잘 채워서 최대한 쥐어짜낼 수 있는 점수를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겁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